이제 책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 256쪽 보세요. 256. 어, 256쪽 보시면 이제 임금 쟁점 이론이 나오죠. 임금 쟁점 이론. 제1절 임금의 쟁점이 나와요. 임금의 쟁점 첫 번째 노사관계의 가장 큰 쟁점이 임금이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서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거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의한 사회화된 인간으로서의 근로자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노력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7조 임금의 양면성. 임금의 양면성은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즉 근로자 측의 입장에서 임금의 소득의 유일한 원천이다. 그리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수준은 이 원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 줄 아래에 보시면 근로자 입장, 임금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주는 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사용자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생산 원가, 즉 코스트를 의미하겠죠. 코스트를 구성하는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11-1에 아까 임금의 양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자 한다. 반면에 사용자는 더 적은 임금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노사 간의 대립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이것이 이제 임금의 쟁점이다. 그 다음에 258쪽 보시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규정이 나오죠. 첫 번째, 임금의 지급 있죠. 임금의 지급만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259쪽. 259쪽에 보시면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이 되는데 두 번째 줄. 통상임금은 본봉, 그 다음에 직무와 직책수당,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고정수당에는 직무투수성 수당이 있죠. 직무투수성 수당은 직무수당 플러스 직급수당 플러스 직책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투수성 수당은 생산장려수당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보조수당은 근속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복지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60조 임금의 성격. 임금의 성격은 세 가지 구분하고 있죠. 경제적인 성격. 첫 번째 줄 보시면요. 근로자와 그 부양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입의 원천이다. 그래서 경제 성격을 보시면 임금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사회적 성격. 사회적 성격은요. 첫 번째 줄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 내지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한 요소가 된다. 세 번째, 심리적 성격이 나오죠. 심리적 성격은 첫 번째 줄 그들의 생리적 욕구의 만족도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욕구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심리적 성격을 보시면 자의 욕구와 자기 실현 욕구까지 충족시켜주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261조 임금 결정의 원칙. 임금의 결정 원칙은 6가지가 있죠. 첫 번째, 생계비 유지의 원칙이 나오죠. 생계비 유지의 원칙은 첫 번째 줄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근로자의 생계 유지하는 수준. 그러니까 최하한선을 정해두고 있는 거죠. 최하한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능력의 한도의 원칙. 이것은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지급 능력이 있는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지급 능력 한도 내에서 정해진다. 이것이 이제 최상한선이 되겠죠. 최상한선.
그다음에 세 번째, 노동 생산성 형성의 원칙이 나오죠.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면 노동 생산성 형성의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노동의 질과 양의 대응 원칙. 두 번째 줄 보시면 노동의 질과 양에 대응해야 된다. 두 자리에 보세요.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의 노력의 성과에 비례하고 공헌도에 따라 지급하는 원칙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임금 안정의 원칙. 임금이 불안정 상태에 있으면 종업원의 사이가 저하되고 경제생활의 안정도 잃게 되어 이동률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임금 안정이 생산 형성의 촉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회적 균형의 원칙. 두 번째 줄 보시면 계층별 균형과 타 기업 간의 상대적 균형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균형의 원칙은 공정 기업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결정에 관한 학설은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264쪽 임금 격차. 그래서 임금 격차의 개념이 나오죠. 첫 번째 줄, 인적 속성 또는 기업적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임금률 간의 차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모칸이죠. 네모칸이 이제 발생 원인이 되겠죠. 발생 원인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발생 원인. 그래서 임금 격차는 기업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게 되고 근로자의 속성에 따라 구분하게 되겠죠. 첫 번째, 기업의 속성은 산업별, 그 다음에 지역별, 규모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속성, 인적 속성이 되겠죠. 직무별, 그 다음에 성별, 근속별,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학력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금 격차 이론이 나오죠. 임금 격차 이론 보시면 첫 번째, 노동력의 질적 차이가 있죠. 그것은 첫 번째 줄,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임금 격차의 원인을 노동력 가치의 차이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 다음 맨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줄 보시면 인적 자본 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때 첫 번째, 교육과 훈련에 투자된 자본 지출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론은요, 노동시장의 경쟁 저해 요인이 있죠. 두 번째 줄 만약 나오죠. 두 번째 줄 보시면 끝에 만약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으로 가능하다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규범적 원칙은 일정하게 지켜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66조 현실적으로 대두된 임금 격차. 이것이 이제 산업별, 업종별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성별 임금 격차. 그 다음에 267조 보시면 학력별 임금 격차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첫 번째 산업별, 업종별 임금 격차는 예를 보세요. 맨 마지막에 예를 들면 나오죠. 예를 들면 임금 수준이 제조업의 부장급, 그 다음에 과장급, 대리급과 건설업의 부장급, 과장급, 대리급의 동일 직급이라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67조 보시면 중간 정도 보세요. 중간 정도 보시면 남녀 간의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원인은 대체로 고용 기회 제한이겠죠. 고용 기회 제한. 두 번째, 남녀 간의 노동 대체 분란. 세 번째, 여자 노동의 공급 가격. 그다음 네 번째, 보조적 단기 근속자. 다섯 번째, 전응률. 그다음 간접비 증대. 그다음에 교수업 능력의 약세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산업 사회가 국제화되고 첨단화되어감에 따라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하게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력별 임금 격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조직 구성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인력의 확보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노동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어 노동력의 수급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3절부터는 이제 임금 관리가 되겠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289쪽 보세요. 289쪽 보시면 연봉제 나오죠. 연봉제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봉제 개념이 나오죠. 연봉제 개념. 기본적으로 종업원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총액 임금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연봉제는 네 번째 줄 보시면 종업원 노동력의 1년간의 시장 가치 기준액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봉제 특징이 나오죠. 연봉제 특징은요. 첫 번째 업적 중심의 임금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업적 중심 임금 제도는요. 개인별 업무 실적, 개인별 공헌도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통해서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실적 중심형 임금 보상이다. 그러니까 실적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 연봉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금의 통합성. 임금의 통합성은 맨 밑에 줄 보시면 기본금, 그 다음에 상여금, 수당 등의 구분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봉제 도입 이유. 이것을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91조 연봉제 유형이 나오죠. 연봉제 유형은 거기 밑에 중간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표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연봉제 유형은요, 누적적 성격에 따라 누적되지 않거나 누적적으로 구분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연봉제 유형은 연봉 인상 적용 범위, 전체를 볼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볼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프로 선수형. 프로 선수형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전체 임금을 대상으로 해서 전년 대비 임금이 누적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누적적이고 전체적인 연봉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업적급형. 업적급형은 금년도 연봉이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 이것이 누적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누적적이다. 그리고 전체 연봉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업적 보너스형. 업적 보너스형 같은 경우에는 연봉 가운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한해서 비누적적, 그러니까 누적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임금을 차등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 업적급과 업적 보너스형을 혼합한 형태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293쪽에 연봉제 효과가 나오죠. 연봉제 효과 보시면 첫 번째 동기부여 수단이 나오죠. 동기부여 수단 보시면 연봉제는 두 번째 줄 능력 있는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척도가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목표 관리와 조직 문화 정착. 첫 번째 줄 보시면 개별 종업원은 자신의 업무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온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한다. 세 번째, 능력 있는 인재 충원에 용이하다. 그래서 294쪽 맨 위에 보세요. 따라서 능력 있는 인재는 자신의 능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조직을 선호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과 지향주의 강조 금지.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성과 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적 지향주의,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경쟁 심리, 조직 문화의 수용성, 그 다음에 근로자의 대가에 관한 의식 등을 조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최저임금제 볼게요. 최저임금제 309쪽 보세요. 309쪽 최저임금제도가 나오죠. 최저임금제 개념 맨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줄 보시면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제도, 이것을 최저임금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시작 1894년에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그 다음에 19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주거부도 최저임금제를 법제화시켰다. 그 다음에 세 줄 아래에 보시면 1928년 나오죠. 5월 30일 제네바에서 열린 ILO,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가 되겠죠.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최저임금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거 참고적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12조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나오죠. 여기 체크해 두세요. 최저임금제의 목적은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고환노동의 방지. 고환노동의 방지는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저임금, 그 다음에 장시간 근로, 그 다음에 열악한 근로 환경,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고환노동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두 번째, 근로자 간의 조직 발전. 첫 번째 줄 보시면 미조직 근로자 및 조직 분량의 근로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313쪽 보시면 이제 최저임금제 결정 방식이 나오죠. 네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임금 심의의 방식. 두 번째, 중재 재판소 방식. 세 번째, 법정 최저임금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협약 방식. 이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그 다음에 316조 최저임금제 효과가 나오죠.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효과를 구분해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17조 생산성 임금제가 나오죠. 생산성 임금제는요, 첫 번째 줄 임금 결정에 있어서 노동 생산성이나 부가가치 생산성을 기준하거나 노무비 비율, 그 다음에 노동 분배율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는 성과 배분 제도이다.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 나오죠. 전제 조건은 5가지로 전제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한 나라의 물가 상승 요인의 근원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가 안정되어 임금 이상하였을 때 임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성 임금제도 실시하는 당해 연도에 근로자 임금 그 자체의 적정성 여부를 명백히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산성 기준 시점과 기준 수치 근거를 산업별, 개별 기업별로 명백히 해야 한다는 점. 그다음 다섯 번째, 생산성을 전 산업으로 할 것인가, 업종별 개별 기업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확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산성 임금제 도입의 여러 방식이죠. 아까 네 가지 방식 정리했었죠. 첫 번째는 GM 방식. GM 방식은요, 임금과 물가를 자동적으로 링크시키는 생계비 에스컬레이터 조항과 임금과 생산을 링크시킨 연차 임금 인상 조항을 단체 협약에 넣음으로써 시작된다. 그래서 아까 박스 안에 식으로 정리했었죠. 그래서 GM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의 생산성 상승률이 평준화되어야 된다.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맨 밑에 세 번째 줄, 기업 간의 생산성 상승률이 평준화되어 있다. 그리고 생산 상승률이 높은 대기업의 독과점 가격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 320쪽 보세요. 스켈론 플랜. 스켈론 플랜은 개별 기업의 생산액에 대한 너무비 표준 비율을 고정시켜 놓고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너무비 비율이 저하는 경우 표준 비율과 실제 비율 사이에서 발생하는 너무비 전략액의 일정 비율을 임금에게 추가해주는 방식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럭커 플랜. 럭커 플랜은 부가가치에 대한 너무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한 임금 방식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득 정책이 되겠죠. 소득 정책은 정부의 임금 정책이다. 그래서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제거하려는 임금 정책이다.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점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생산임금 제도는 기업 간의 노동 생산성 상승률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생계비 에스컬레이터 조항의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 분배율을 고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 생산성 측정의 방법 및 측정치가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다. 네 가지 문제점을 잘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다 고려해 봤을 때 마지막 문단 보세요. 따라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생산 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임금 쟁점위원회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노사 갈등 있죠. 노사 갈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나올 만한 거 이제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